일제 식민지의 해방과 함께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되어버린 한반도. 한국 전쟁 이후 갈라진 남과 북. 군부 독재와 왜곡된 정당 정치로 인한 이념 갈등과 지역 감정.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대 갈등. 성장 만능주의로 인해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생기는 인종차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강대국들의 치열한 견제.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은 모든 다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화합의 정신입니다. 화해와 치유의 삶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고 사랑을 통한 참된 나눔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하나됨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에서 정의와 평화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해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마인섭 교수입니다. 먼저 한양대 홍영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주제 평화 나눔 포럼에서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제가 제 글의 제일 앞에 소개한 현재명 선생님의 희망의 나로라는 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건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 노래를 들었지만 2년 전에 통일부의 어떤 행사, 통일박람회라는 통일의 그런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굉장히 큰 행사 전야제에서 합창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에서 통일 한국은 자유, 희망, 행복, 평화가 가득한 곳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노래에 이 가사가 들어있냐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도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명 선생님이 1931년에 만든 노래였다. 그리고 그럼 그때는 당연히 우리의 독립을 꿈꾸면서 아마 독립된 나라는 이런 희망의 나라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 현재명 선생님이 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꿈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직은 실현시키지 못한 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통일 한국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계속 추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현재명 선생의 그래서 노래를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명 선생님이 친일파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친일 행적은 하신 거는 맞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또 친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희망의 나라로 해서 말하는 희망의 나라는 우리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 친북 좌파들의 음모다. 이런 해석으로 나와서 이것이 친미, 종북 이런 우리 사회의 갈등의 모습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정말 하나의 길로 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에게도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중에서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분단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분단으로 가는 그런 분단의 역사 속에서 뭐 구한말부터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미중 일러 4강이 다 한 번씩은 서로 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 한반도를 분단시킨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평화를 발산하고 평화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주병들과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평화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논의 중에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개념인데요. 그것은 문제의식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 평화가 단순히 통일로 가는 어떤 과정으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또 적극적인 평화를 지향한다면서 통일 평화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일이란 말이 앞에 붙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분단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의 평화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분단의 상황에 많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의 논의를 보면은 평화에 대한 그런 다양하고 좀 이렇게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결국 이 분단 문제, 특히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보다는 좀 논쟁에 가까운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강조하는 분들도 어떨 때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큰 전쟁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이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평화가 위협된다는 말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의 어떤 문제 때문에 평화가 위협이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인권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북한 인권이 얘기가 되고, 그것은 또 보수와 진보니가 갈려서 뭐 도와주는 게 먼저냐, 뭐 인권 개선이 먼저냐, 정치권이냐, 자유권이냐, 경제권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발견한 개념이 평화 문화라는 Culture of Peace라는 개념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남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평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그 통과된 결의안을 중심으로 평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8가지의 어떤 기초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기초는 교육, 특히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양성평등, 민주적 참여, 이해, 관용, 연대, 특히 민족 간, 국가 간, 어떤 국가 내 취약한 그룹 간, 또 이주자 간의 이런 이해와 관용, 그리고 참여적 소통,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평화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가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협해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남북 관계를 다뤄 나가면서 평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남북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북한이 위협도 되지만 또 우리 통일의 대상인 동족인데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한번 분리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논의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 평화 문화의 접근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마 이런 평화의 논의가 너무 이상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문화에 대한 논의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관련된 학자들도 그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문화 논의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디 리베라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폭력적 성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에 기초한 평화의 유지의 필요성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이 평화 문화의 확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평화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 또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 해간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평화 문화에 대한 논의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발표하실 선생님은 서울대 강원택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강원택입니다.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해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은 금년이 우리가 민주화를 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경험하게 된 신생 민주주의군, 우리가 보는 뉴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그 신생 민주주의군 중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민주적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국회 권한도 많이 강화가 됐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많이 커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커졌고 시민사회도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정치적 위기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헌정적 질서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체제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되어 왔고 또 나름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만나는 정치는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고요. 그건 바람직한 사회도 아닙니다. 다름이 있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주적 사회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심각한 분열이라든지 정말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지역당 구조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무슨 뭐 지역주의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은 저는 영남과 호남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남도 힘들고 호남도 힘듭니다. 영남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호남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지역 갈등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입니다. 조금 넓게 봐야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겠죠. 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지역당 구조로 남아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정당을 통해서 왜 지역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서 즉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통해서 차곡차곡 오히려 중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남과 영남의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념 갈등이 이제 우리 사회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아주 강한 진보와 강한 보수성이 이제 대립을 했었고, 그것이 당시의 세대 문제, 우리가 386 특히 당시에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대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인 요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념적인 요인이 지역주의를 대체했느냐?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지역주의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념이 올라탔고 다시 세대적 갈등이 그 위에 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념을 건드리면 이념 간의 싸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지역 간의 싸움도 같이 일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욕을 하지만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역시 지역주의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사회 정치적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부분은 수평적인 수준에서의 권한 배분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수준에서의 권한의 배분,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의 배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한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은 중앙정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가 나더라도 이거는 중앙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뭐 제주도의 강정마을의 문제가 나더라도 이것도 서울의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진주의 도립병원을 닫아도 이건 서울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몇 개의 정당들에 의해서 다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그 비화된 갈등이 국민들을 다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정도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그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다원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이것을 양극화시켜주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혹은 정치, 특히 이제 정당의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당 정치, 폐쇄적인 정당 정치를 이걸 혁파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뭐 3개, 4개의 정당, 뭐 5개의 정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뭐 있죠, 그렇게.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말하자면 지역 수준으로 내려가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일당 지배가 관철되어 왔습니다. 그 선택이 없는, 정치적 선택이 없는 거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유권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굳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국회나 이런 데 가서 무슨 토론회 같은 데 하면 국회의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강 교수 그런 것 좀 좋은 것 좀 생각해봐.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공천에 대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공천에 관심이 있냐면 공천을 받으면 그게 곧 당선인 거죠.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유권자에게 가서 이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 뭘 바꾸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 그럼 이제 유권자와 정치의 거리는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유권자의 뜻이 의석으로 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50%를 얻었으면 50%의 의석을 갖고 70%를 받았으면 70%의 의석을 갖고 나머지 30%, 나머지 60%는 다른 데로 가야죠. 그죠? 그럼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는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의석에.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전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은 뭐 300석이니까
그러니까 2대1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그래서 200석 비례대표,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이렇게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53석인가 그럴 텐데요. 지금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 비례대표 100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53석의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없애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많이 어디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역구 의석 53석을 없애는 것보다는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게 더 쉽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려면 253의 한 절반 정도, 한 120석이나 130석이 되려면 한 370 석 정도 되겠네요, 그죠? 370여 석. 그럼 한 70석 정도의 국회의원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늘리자 그러면 뭐 지금 있는 것들도 없애지 못해 난리인데 뭐 그걸 늘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혐오 속에서는 지금 현재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비교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이 폐쇄되어 있는 이런 정치를 풀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뭔가 사회적 갈등이 정치를 통해서 해소되고 적어도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너랑 나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너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강한 리더가 나와서 따라와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주체들이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기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시민적 덕목을 갖춰야 일단 1차적인 수준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있던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한 이 가톨릭 교회의 역할도 역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민주화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이룬 것은 사실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형태의 심화된 민주주의로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건 학교나 교회나 뭐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역할을 가톨릭 교회가 과거와 같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신부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 사제 이정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성공회 사제로 28년간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센인들의 정착 마을이고 가난 때문에 이주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센인과 이주자들의 삶이 고난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아직껏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포럼에 제가 초대되면 다른 이유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할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뒤틀림을 바탕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초대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중 특별히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들의 자녀 문제, 그리고 재외 동포, 탈북한 주민 문제 등 겹겹이 쌓여져 있는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개선되어져야 하며 다르지만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삶을 보장받고 누릴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민들의 삶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가엾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나라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편부당함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들의 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돌아가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 그들은 속수무책 발을 굴을 따름입니다. 이런 제안의 배경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입니다. 사제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책과 자괴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착취와 차별, 온당치 않은 편견과 갑질을 멈추고 거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이주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일자리 부족,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생존의 논리 때문에 세계 인구의 2%, 약 2억 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주 송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며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만들었던 한국 사회의 지금의 작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이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난민, 재외동포, 탈북민은 우리와 다른 처지이지만 어느 나라 피부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겪고 고통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회 통합 정책으로 이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실을 한국인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로라도 그들은 보호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주자들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송출의 역사는 100년이 넘지만 이주민의 한국 사회 유입 역사는 30년 남짓합니다. 나름의 이주민 정책이 변화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마련했다고도 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시행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들을 위한 합법화, 그리고 이주 결혼 여성을 위한 또 다른 법들, 난민들, 그리고 이주 아동, 재외 동포, 탈북민 문제 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 통합 정책과 법이 저쟁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주민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주 사회의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속에 한국 사회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을 경험하고 귀국한 이들에게도까지 그들이 겪고 고통받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 필리핀 노동자 레베카라는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이며 고국에서 천주교를 믿었던 신자인데 성당이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성공의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기암으로 지금 목숨의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무료로 그를 항암 치료를 해주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수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 카톨릭 신자이며 한국 이주자로 와서 10년을 미등록자로 지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레베카를 지나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 그를 구해주는 일들이 한국 사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하나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움직여서 돈을 벌게 한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입니다. 그 한국인들이 이제 그들의 손을 잡아 하나됨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겨져 있고 급격한 사회 발전으로 또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착취 구조까지 형성되어 있는 바 시급한 개선과 법적인 구조들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슬기로운 지혜와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다르다고 조금 틀리다고 불평등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는 통일로 가는 하나됨, 정의와 평화의 첫걸음이며 중요한 학습장,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17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의 한쪽에 하나됨의 대안으로 이주민 문제가 포함됨을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이스 반 루이 주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행복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왼쪽 포켓에 저의 여권이 있어요. 여권은 제가 세계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포켓에 저의 핸디폰이 있어요. 그건 세계적으로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단 북한 사람들한테 이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세계적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세계적으로 마음대로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저희는 히틀러라는 분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소련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발칸 그 경쟁을 알았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보십시오. 유럽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1945년도부터 아무런 전쟁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유럽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 카탈루니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국 브렉시트라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붙이고 싶은 말은요. 교황님께서 이제 로다토 시의 그 책에 말씀은 여러 번 하시는 것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들이 짧은 기간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는 훨씬 그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한국 문제를 갖다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넓은 차원에서 이제 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우리 상황을 앞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하느냐? 기억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전쟁을 몰라요. 저희 교사들, 저희 부모님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인터넷에서만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갈등, 그 어려움, 또 나아가서는요.
그 갈등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북에 가서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인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서 해야 됩니다. 정치 중심이 아니라 정치는 인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하되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북 사람은 저희하고 같아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요즘 몇 번 기도라는 한 말을 썼습니다.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창조주하고 이제 만나는 그것이에요. 창조주를 만나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내가 필요한 것을 아무래도 내가 이제 한반도의 일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얼마나 주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창조주하고 내가 일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황님께서 이 의논을 하는 그런 방법은요, 한 사건이나 무슨 행사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선 잘 보고 봤을 때는 곧 판단하고요. 그리고 판단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요. 교황님께서 그 방법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보고 판단하고 이제 행동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선 상대방을 잘 듣고 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고 잘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잘 알아들었을 때 그 확인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함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함께 떠나는 것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저희 나라의 그 문제도 잘 들어보고 누구를 들어봐야 돼요. 오늘처럼 오늘 많은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가능하죠. 저 북쪽 사람들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확인하는 것이 잘 알아들었는지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뿜는 거예요. 희망을 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황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저희들이 젊은이들한테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은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universal. 가톨릭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라면은 저희는 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미를 들어봤을 때 저희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톨릭 교회예요. 우리는 함께 이 나라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경험을 듣고 경험이 우리보다 또 틀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것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회합을 했는데 이런 위견 저런 위견이 있어요. 이 위견하고 다른 위견하고 이제 서로 맞추지 않을 때 그랬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회합이 끝날 때, 그 준비 회합이 끝날 때 두 사람이
아유, 너는 뭐 또 무슨 얘기하냐? 아니, 너도 그래? 서로 안건을 잊어버려요. 너 왜 그래? 네가 위장이냐? 내가 위장이지? 서로 너 이렇게 서로들 대화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외부 사람이 누가 이제 들어왔을 때 무슨 안건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미국하고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기들처럼. 무엇 때문에 그 말씀 드리냐면은 미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는 미국 주교님들한테도 전달해야 돼요.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죠. 저희들이 오늘 배운 것은 남미의 주교님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냥 온 세계 모든 주교회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 우리 문제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끝으로는 하나의 역사적인 스캔들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에 2층 방이었죠. 이 사람들이 최후 만찬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스캔들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이 많았죠. 베드로는 주님, 저희들이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라면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을 7번을 그리고 그 일터 밭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간 사람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스캔들이죠. 저희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이제 한 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월급을 준다니. 그 스캔들이 하느님이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소련 사람인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정신은 저런 정신이어야만 될 거예요. 물론 스캔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는 순교 많은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견한다. 그만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에 관한 한반도의 미래 하나의 댐의 길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 평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이야말로 지금 가장 평화가 절실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북핵 문제뿐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우리가 보는 집회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우리끼리의 이해와 화합과 통합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한 그 방법이 결국 북한을 원망하거나 압도하거나 미국에 매달리거나 중국에게 당부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에 요 전 패널에서도 추기경님께서 기억의 정화라는 말씀을 하셨고, 역사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 긴장의 기억들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하고 그것을 복수와 징벌과 처벌이 아니라 화해와 이해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지난번 바로 전 패널에서 대주교님께서 재근 자신의 성찰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패널에 반루이 주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조금 전 우리 홍영표 장관도 일선에서 남북 관계를 지휘하던 분도 지금 돌아오보니 평화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건설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투쟁과 갈등과 이런 것으로 풀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의 개별적인 또는 공동체의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이 패널과 또 전 패널의 여러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